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월 9일이 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1월 12일 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1973년이네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유신 시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을 중화공업으로 이제 바꾸겠다. 그걸 추진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1973년 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급박했죠. 뭐, 60년대 말쯤 돼갖고서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이 닉슨 덕트린이라는 괌에서 이제 그런 어, 그 정책을 갖다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국의 그 방어는 자국이 알아서 하라라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상당히 어, 미약하던 그런 시절이죠. 아주 빈약한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어, 이제 각자 알아서 어,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제 저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 나라에서 경찰국가 노릇을 하는 나라에서 또 우리의 우방인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의 어떤 무력 어, 뭐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더욱 그렇죠. 하지만은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서 추진을 했지만은 아직 본 궤도에 올라가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자국의 방어를 스스로 알아서 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국의 방어라는 거 물론 뭐 이제 병력도 문제지만은 장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되죠. 장비가 문제가 된다는 게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뭐 대포도 그렇고 소총도 그렇고 그 총열, 포열 이게 보통 아주 단단한 특수강이 아니면은 그 대포나 총을 몇 번 쏘고 나면 이게 다 뭉그러지죠. 근데 그런 그 단단한 쇠를 갖다 만들어내려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경공업 위주로 그 산업을 끌고 오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서는 도저히 이런 형태로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 그런 여건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기를 개발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을 개발한다든가 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더군다나 그 70년대 그 후반에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서는 오히려 대한민국 남한보다는 북한에 있는 김일성과 더 친근하게 지내는 그러한 그 입장을 보였고 더군다나 뭐 인권 운운하면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 그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굉장히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어떤 정치 질서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론 이제 70년대 후반이지만은 뭔가 그 국제 정세의 그 분위기가 그런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다력 경쟁을 하려면 역시 뭔가 무기를 하나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그 산업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분야를 살펴보니까 그게 바로 중화공업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73년 1월 12일 오늘 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대한민국을 중화공업을 추진하는 그런 산업국가로 다 변모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산업을 어떻게 이렇게 고쳐나간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70년대 말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를 당하죠. 이제 그러면서 80년대가 이제 펼쳐지는데 80년대에 또 이 소위 그 중화공업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또 여러 가지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또 잘 극복해낸 그 지도자가 바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죠. 물론 뭐 사람들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전두환 대통령의 그 회고록 그거를 구입을 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지금 12.12 사태가 지나고 5.18로 접어들고 있는 그 시점을 제가 읽고 있는데, 물론 뭐, 그게 1권이고 2권, 3권이 이제 집권하면서, 그다음 집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마치 황야에서는 그런 기분보다 이제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시절을 이렇게 그 회고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하여튼 그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또 나름대로 또, 제가 그 감상문이라고 할까, 독서평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은 그 이전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 중화공업화 선언, 우리나라 그 산업을 중화공업으로 이제 변모시키겠다라는 선언이죠.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화공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973년 1월 12일 오늘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중화공업화를 선언한 날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닉슨 덕트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69년, 70년, 60년대 말이죠. 미국 대통령 닉슨이 의회에 보낸 외교 교서에서 밝힌 아시아 안보에 관한 새로운 외교 전략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각자 도생하라. 알아서 자기 나라는 자기가 방어하라. 외부 침입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미국을 동맹국으로 알고 있었던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발을 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미국이? 우리가 미국이 그 H9을 보놓고서, 그다음에 미국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6.25가 바로 일어났듯이, 이게 또 트라우마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또, 뭐, 역사가 또 되풀이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자, 동맹국에 대해서 국가 건설 방위 등의 자조를 기대하는 내용이다.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건설, 나라를 세우는 것,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지금 지극히 평범하고 많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호시탐탐 그 적화야욕을 갖고서 이 남침을 노리는 그런 북한이라는 존재가 155마일 휴전선 너머에 이제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중국 공산당 중국을 점령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소련이 있어. 이참 이 까딱 잘못하면 또 이제 그 6.25 사병과 같은 그런 그 재앙을 또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 지도자라면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다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뭐 권력만 향해서 하는 그 분화비 같은 그런 정치인들은 직군들은 진짜 그런 저런 생각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가 어,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북괴의 우역. 근데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도 있고 국방은 알아서 하라. 자주국방. 뭐 말이야 멋있죠. 자주국방.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자,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위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다음과 같은 그런 구상을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과 방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게. 방위산업을 하려면 중화공업이 당연히 필요하죠.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공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바꿔 북한을 상대로 한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결국은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죠. 예.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70년대 중반까지. 그쯤 돼서 이제 이 국민소득이 이제 뒤집히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게 바로 100억 달러 수출과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이루겠다라는 그 구호를 그때 외쳤고, 구호를 달성을 하죠. 어,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건물에 보면은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이게 붙어 있었어요. 그게 온 국민의 관심사고 그게 목표였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증산수출 건설이라는 게 이제 학교 가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100억 불 수출,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이거가 아주 국가적인 큰 대명제였어요. 자, 그걸 위한 이제 조치가 여러 가지 이제 있죠. 자, 정부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지금 보면은, 지금 산업단지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 산업단지를 많이 건설을 한 거예요. 특성화시킨 거죠. 그 지역별로. 우리는 뭐, 예를 들어 금속을 한다. 아니면 우리는 뭐, 어, 전자기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또 그런 공업단지가 건설이 되면 세금을 파격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그 특혜를 줬습니다. 뭐 요즘도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라고 이제 요즘 얘기를 하죠. 그래도 그걸 건설하고 거기에 입주하는 그 회사들한테는 어, 세금 다 감면해 줍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 쉽게끔 해주기 위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갖고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특혜를 주니까 대기업이 이제 유인이 된 거죠. 사실 올망졸망한 뭐 중소기업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하죠 사실은. 올망졸망한 회사들이 100개 있으면 뭐합니까?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려면 역시 대기업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기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교차 뭐 지원도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소위 그 재벌 커다란 그 이제 경제 공동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이제 뭐 또 미워갖고 난리를 치는 거죠. 무슨 그룹 그렇게 하듯이. 자, 중화공업화가 진행될수록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그렇죠. 중화공업을 하려면 큰 자본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올망졸망한 중소기업보다는, 어, 그 커다란 그 이제, 규모의 그 대기업이 이제 아무래도 쉽잖아요.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더 크고, 또 신용도도 높게 이제 봐주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대기업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나중에는 너도 나도 뛰어들었다.
자, 이로 인한 중국 과잉 투자 문제가 1970년대 후반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뭐 이제 저런 그 이제 어려움이 이제 닥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위기에 1980년대 초반 이 시대 1980년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 시대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 1980년대가 5공화국이죠.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그 당시입니다. 그래 저런 70년대 후반의 경제적인 그 난관, 어려움을 갖다가 80년대 잘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야말로 비약적인 도약을 한 때가 80년대입니다. 70년대는 기반을 닦을 때고 80년대는 뛰어오른 때입니다. 그렇게 뛰어오르고 난 상태에서 계속 가속도가 붙어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죠.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 위기가 지나간 후인 1980년대 중후반에 중화공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 됐다라는 얘기죠. 잘 극복을 했다는 얘기. 그걸 잘 극복한 사람의 공을 치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못 잡아먹어갖고. 자, 중화공업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공을 시켰는데, 그럼 중화공업이 뭐냐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공업원 개설을 보겠습니다. 제조업을 나누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제품이 용적에 대한 중량의 크기에 따라서 중화공업과 경공업으로 분류한다. 덩치가 큰 거를 또 기술적으로 아주 복잡한 거를 만드는 거는 중화공업이고 그렇지 않은 건 경공업이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에서 중화공업은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철강, 조선, 비철금속, 기계, 전자 및 화학공업은 6대 전략 산업으로 분류되어서 집중적으로 육성이 됐다. 그러니까 저런 그 중화공업을 그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역시 덩치가 커야 되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저게 뛰어들 수준이 없는 거예요. 자본소유도 뭐큰 데다가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6개 분야로 나눠갖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을 육성을 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산업 내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 가운데에서도 중화공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 중화공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그렇죠. 예. 뭐 제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큰 화학 플랜트 같은 거 이런 거 대기업이 아니면 작은 회사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 연원 및 변천을 한번 볼까요? 중화공업에. 제조업을 중화공업과 경공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중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생산 과정에 있어서 강대하고 견고한 생산 수단이나 강건한 체력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력을 사용하는 제조업을 중화공업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뭐, 학자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은 뭐 대체적으로 결과물은 유사하지 않을까요? 연구자에 따라서는 중화공업을 광업을 포함시키고 광업과 광산물을 원료로 하는 것을 중화공업이라고 구분한다. 예, 뭐 그건 또 다른 학자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 정의인 경제 용도별 기준에 의하면 중화학공업은 생산재 공업을 의미한다.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제조업을 소비재 공업과 생산재 공업으로 나누고 생산재 공업에 금속 및 비철 금속, 기계류, 차량 등 수송 설비, 화학을 포함을 한다. 뭐저 사람은 그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다음에 1960년대, 70년대 유엔에서는 어떻게 봤느냐는 제조업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구분을 했고 중화학공업은 생산재와 기계류를 이제 생산하는 그 분야로 나누는 거죠. 중화학공업에는 고무 제품, 석탄 제품, 그리고 빛, 금속, 광물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우리나라의 중화공업에 대한 최초 연구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보고서가 있습니다. 1970년에 나온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화학, 섬유 및 석탄 제품, 토성 및 유리, 1차 금속, 금속 제품, 기계, 전자기기, 전기기기, 수송용 기기 등을 중화공업에 포함을 시켰다. 뭐 앞에서 뭐 덩치가 큰 것들 그리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 수단이 이제 뭐 아주 육중한 거라든가 뭐다 뭐 그 정의나 저 정의나 보면 대체적으로 그러한 제품이 그쪽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광공업 통계 기준이 되는 광공업 통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이 분류를 기준으로 1970년 3월 개정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라 중화공업의 일반 기준을 갖다 제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제조업을 경공업과 중화공업으로 분류를 했고 내내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것 같은데 물론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야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자, 이 가운데 중화공업에는 중분류 중 펄프와 종이, 석유 정제, 화학제품, 의약,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금속 가공, 전자부품이 컴퓨터 영상음향, 의료 정밀, 전기 장비, 기계 장비, 자동차, 기타 운송 장비 등등등등등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뭐 내내 그런 그 이제 내용이고 분류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분류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화공업. 혹시 뭐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중화공업은 1970년대 들어 급격하게 발전이 됐다. 1960년대 수출 주도형 공업화의 전략으로 2차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은 경제 규모의 양적 팽창과 수출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농업의 정체, 원료 및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 증가, 외채 부담 증가로 인해서 국제 수지 악화 등의 부작용이 뒤따라왔다. 네, 뭐 우리나라는 사실은 자원이 빈약한 나라죠. 그러니까 뭐 원재료도 그렇지만 중간재도 또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해갖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완제품이 되면 그걸 이제 내다 파는 건데 내다 파는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들여오는 부분도 커지는 거죠. 비례해갖고. 이제 그런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국제 수지도 그 나빠지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1970년대 초부터 선진국들이 경공업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시작이 됐다. 이것도 뭐 중화공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여건이 됐던 거죠. 제1차 석유 파동은 정부로 하여금 그동안의 경공업 중심 수출 지향적 정책에서 탈피자하고 하는 유인을 갖다 또 제공을 했다. 석유값이 갑자기 뭐 10배 막 이렇게 뛰면은 뭐 대책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정부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수입에 의존했던 중간재를 국내 공급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1972년부터 실시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본격적인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실시를 했다. 예, 참 말하자면은 저도 이제 이러한 그 정책이 시행되던 때에 사회 나가서 그 일을 했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품을 수입을 할 경우에 그 제품을 수입을 하는 건 좋은데 일정량 허가 받은 만큼 수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국산화를 시켜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산화 계획서라는 걸 엄청 많이 썼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국산화 시키겠다. 또 실질적으로 국산화 시키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특정 기술 분야가 우리가 기술이 떨어져 갖고 그야말로 참 어? 국산화를 해갖고 대체했는데 품질이 불량해갖고서 전체적인 완제품 품질도 떨어지고 뭐 그런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극복을 하고서 지금의 우리나라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노력한 결과가 우리 그 뒤이어온 그 이제 기술자들한테 영향을 줬고 저는 또 앞선 그 선배 그 기술자들에 의해서 또 그 기술을 배운 거고 그렇게 이제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거죠. 참 정말 통치자의 통찰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런 데서 느껴집니다. 자, 정부의 집중 육성 사업에는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자, 1973년 6월에 종합공업 육성 정책을 수립을 해갖고 철강, 조선, 비철금속, 기계, 전자 및 화학공업 6대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뭐 그게 집적도가 높아져갖고 뭐 64K가 128K가 되고 지금은 몇 메가, 기가 막 이렇게 그 집적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게 그 이전에 일했던 사람들의 그 노력의 그 피와 땀이 그게 녹아져 갖고서 만들어지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을 주었고 동시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자도 유치했다. 이걸 놓고서 특혜를 줬다라고 또 비난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니까 외자 의존도가 높아진다라고 비난하고 그다음에 뭐 매판 자본이라고 욕하고 참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는 매판 자본이라는 게 없다라고 다망언거지 발표하는 거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참 정말 독특한 민족이에요. 자,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2년부터 76년입니다. 딱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입니다. 종합제철 석유화학 계열공장 기계공업 육성 등 중화공업의 건설을 촉진했다. 철강전자 조선 석유화학 콤비나트 등 중화공업의 중점적인 건설을 했다. 제조 부분은 부가가치 생산에 있어서 1971년에서 76년 동안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7%에서 35.0%로 크게 성장을 했다. 뭐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 간 거죠. 참 이때가 정말 확장기예요. 이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때 대학생 수가 지금같이 많지도 않았지만 취업을 못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어딜 가든 취업은 다 됐고 좀 그럴듯한 그 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뭐 그냥 대여섯 군데씩 막 합격을 하고 막 골라서 봤죠. 물론 뭐 골라서 잘된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때는 이게 확장기였어요. 참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1년에 뭐 10% 이상 막 그 경제가 성장을 했으니까. 자, 정부는 교육과 훈련 제도를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이제 드리죠. 자, 이게 이제
기술훈련센터, 기술공업고등학교, 그다음에 전문대학교. 그래서 기능올림픽이라는 게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기능올림픽 성적이 좋은 편인데, 저때 뭐, 근 10년 넘게 막 그렇게 우리나라가 1등을 했죠.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조국 근대화의 기술, 조국이란 말을 안 쓰기로 했는데, 그때 뭐 구호가 그랬으니까. 조국 근대화의 기술, 공업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어깨에 그걸 붙이고 다녔어요. 정말 근대화의 기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진짜 앞세대 고맙게 생각해.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학. 요새는 전문대라는 말이 없어졌죠. 전부 다 대학이라고 그래갖고, 참. 근데 일하면서 이제 중학공업을 가는 그 기술 인력도 이제 많이 충전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도 이제 큰 영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고도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화학 플랜트, 그다음에 뭐 정유 산업, 그다음에 참 그 자동차도 그때 당시 자동차는 참 형편없었지만 지금 요즘 나오는 자동차 보세요. 얼마나 그 기가 막힌지. 응? 자, 그러면서 이제 전자공업도 이제 발전하고 또 원자력 공업도 그렇고 정말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완전히 중화공 그 공업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1970년대 말에 위기가 있었다고 했죠. 1980년대 이제 이때 구조조정을 이제 해갖고 이때 잘 버티고 나갔어요. 그래서 1980년대 대한민국 경제는 퀀텀 점프를 했다. 그냥 아주 그냥 음, 순식간에 그냥 위로 확 올라뛰는 그런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8번 현황을 볼까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고도 성장기의 상승 추세를 지속하다가 1980년대 말 이후에 최근까지 대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정화됐다라는 거죠. 제조업 내에서는 2008년 종합공업이 83.5%, 경공업이 16.5%, 중화공업 비중이 개념 컸죠. 1980년도 이후에는 어찌됐든 이제 조정을 했는데 중화공업의 성장은 지금까지 꾸준히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중화공업 비중의 상승 추세는 2000년대 들어서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크게 내수 수출관 양극화, 중국 효과 두 가지 요인에 기인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최근 내수 침체로 인해서 중화공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수 업종의 비중이 큰 경공업이 더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뭐 내수가 침체되면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제조업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국내 경공업 부분의 경쟁력 상실로 동 부문이 생산이 급속히 대중국 수입이나 현지 생산으로 대치되어 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뭐 이건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면서 다 느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의의와 평가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업화는 성유공업 또는 자파공업, 경공업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철강업과 같은 중화공업으로 발전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 중화공업은 1960년대 철강업을 의시하여 석유화학, 전자공업, 조선, 자동차, 전력 등 본격적인 발전이 통합적으로 진행이 됐다. 중화공업의 발전은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구구절절히 현실적인 얘기들이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중화공업화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함으로써 그렇죠. 은행과 기업 간의 마찰,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격차 등과 같은 현상을 빚어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안 가고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임금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참 어찌됐든 이게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근로자의 생활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기업 경영의 조직이나 관리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 왜냐하면 규모가 커지면은 관리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관료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제조업 내에서도 중화공업 비중이 특히 높으며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원이 없는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재료부터 아니면 중간재를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통적으로 중화공업이 강한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 중화공업 부분의 비중이 아직은 높은 편이다. 그런 모양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중화공업은 기존의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수출 특화 구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부품 소재 및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방위산업과 중화공업 원자력을 개발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중화공업의 기초를 마련했다. 방위산업의 기초를 마련했다. 오늘날과 같은 군사대국 6.1을 선정된 것도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해안을 가지고 중화 기틀의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중화공업에도 위기가 찾아왔다고 했죠. 그게 바로 1970년대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 당한 그 시절이죠. 그러면서 80년대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대도약을 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전 정말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퀀텀 점프를 했을까 우리나라 경제가? 그 시기가 바로 1980년대다라는 얘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이때 중첩이 되죠. 그러니까 전두환 대, 이걸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그랬네요. 전두환 대통령의 시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이 정말,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괜히 전두환 대통령을 미워하죠. 근데, 뭐, 미워할 사람이야. 뭐,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안 미워하는 거 하니까. 미워할 사람 미워하는데. 그러나,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룩한 그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공정하게, 정당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읽고 있습니다. 전두환 해고록. 3권이죠. 광주지방법원 결정이란 삭제판. 아, 이상한 판본이 나왔습니다. 정말. 자, 그리고, 우리 그 근현대사 전문가, 김영삼 대기자가, 만든 이 영상이 있습니다. 전두환 시대. 전두환 오공은 한강의 기적을 완성한 혁명의 시대다. 그만큼 이 70년대, 80년대, 그리고 50년대 이승만,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이렇게 이어지는 이 시대가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놨다. 그리고 거기서 또 갈등도 잉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기질적으로 봐서는 반도 기질이고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무슨 뭐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한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 반도 기질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그런 일면도 있고 더군다나 6.25 전쟁을 겪고서 그 이후에 계속 거쳐온 우리의 이념 간의 갈등, 이념 투쟁 이것이 총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갈등하는 모습이고 요즘 2000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대 들어와 갖고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뭐 끈이라고 할까 그게 그좀 타이트했던 게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그런 이념적인 갈등이 표출이 되면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지금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다시 고추 세워가고 어, 제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정말 큰 통찰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성찰이 필요합니다. 통찰과 성찰이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 우리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이렇게 중화공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참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내에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 본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